특보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정가 주요 인물들을 두루 만나고 어제 귀국하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부 출범 초기에도 한번 다녀오셨죠? 싹 돌고. 작년 6월입니다. 네. 그때도 뭐 엄청 요란했죠. 네. 그때도 네. 큰 화제가 됐고, 예. 네. 큰 사건을 일으키고 오시더니 이번에는 그 정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저희가 하도 돼가지고 그때 뭐 쌍중단 전략자산 배치 철회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인천공항 들어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뜨거운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그런 일 좀 없게 하자. 네. 이래서 이제 잔뜩 단도리를 해가지고 사뿐하게 갔는데 가자마자 이번에는 그 포린 어페어즈에 미리 기고했던 문정인 특보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된 조선일보가 그랬죠. 예. 예. 철수 주장을 했다. 참 황당한 오역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왜곡할 수 있을까? 안일부 본분들을 위해서 주한미군 부분을 약간 설명해 주시면요. 그거는 이번에 포린 어페어즈의 문특보의 투고문은 트럼프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판문점 합의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체결됐는데 이행 과정에서 이 3명의 당사자가 이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죠. 네. 이래서 균형 있게 쭉 설명한 말 그대로 판문점 합의문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주둔을 합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부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럼 뭐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요. 여러 번 했죠. 예, 네. 뉴욕타임즈에 이번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을 원하는 쪽과 철수를 원하는 쪽이 있는데 철수를 원하는 쪽이 주둔을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이든 간에 정당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게 말해서.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평화협정이라는 게 상대방을 적국으로 주적으로 삼아서 이 군사 대비하는 이런 전쟁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화협정인데 그러다 보면 밤낮 북한과의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하는 주한미군이 상당히 그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어쩌면 주한미군이 할 일이 없어지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걸 지금과 같은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표현이 다소 해석의 여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요거. 예. 요거 딱 한 문장이에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단돌이, 일본어죠. 예. 그렇습니까? 대비, 이렇게. 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일본을 거쳐오시도 않으셨으면서. 예. 죄송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예, 이건 뭐 문정인 특보 본인도 얘기를 하셨고, 이미, 그 기사를 읽어본 분들도 이제 대충 상황 파악이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락이 거의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근데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가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목 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6월에도 가신 이유가 있었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런 일을 하러 가셨을 텐데, 무슨 일을 하러 가셨습니까, 이번에는? 일단 간 주체는 동아시아 재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 외교를 하는 재단이죠. 거기 소속으로 간 거고요. 가서 주로 만난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 이렇게 대충 이름만 들으면 우리 언론에 자주 나왔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공개, 비공개 간담회. 그러니까, 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렇습니다. 또 전직 관료들. 싱크탱크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겠네요. 특히 이번에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헨리 키신저가 있었어요. 키신저를? 제가 또 직접 가서. 처음 만나셨겠네요.
저는 솔직히 그분만 만나도 이 여행 본전 뺀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갔어요. 예. 그래서 1시간 정도 만나는데 95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거장을 만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또 코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키신저가 문정인 특보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논란은 inevitable, 필연적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돌파해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트럼프한테는 반대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그 둘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하던데요. 예. 보도되기로는 예. 멘토라느니. 예. 아,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던데. 그래요? 예. 보도되기는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예.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예. 그 다음에 현직 관료들도 만났고요. 아, 그래요? 예. 현직 관료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최소한 몇 마디라도 건넬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 물론입니다. 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누구라고는 비공개 만남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거는 안 밝히고 대신 제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그거 다 밝혀드릴게요. 어쨌든 막점 막후 이런 거 제가. 예, 중요한 건 북미 정상회담에 어쨌든 일부라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현직이라는 거죠.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상당한? 네. 의원님의 눈빛만으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왜 그래야 또. 대신 제가 막점 막후를. 네. 나중에. 꼭 푸신다. 예. 여기서 제일 먼저 푸시기로 약속하고요, 일단. 아니,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 딴 데 가서 풀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희가. 예. 그건 그러면 밝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네. 네. 지금 시점에서 밝혀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미국 쪽에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걱정하던 포인트가 뭐며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포인트를 걱정합니까 가장? 네, 우선 성공 가능성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할 수 있겠는가?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못 믿겠지만 트럼프도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전직 관료들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했겠죠. 트럼프가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냉소주의와 비관주의가 엄청나게 팽배해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도 그래요, 보면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트럼프가 하니까 안 믿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고요. 이걸 수치로 표현하면 뉴욕 간담회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 측에서 나간 패널들은 성공 가능성을 7 내지 9로 봤는데 10점 만점에 미국 쪽 패널들은 2 내지 3으로 봤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은 거죠. 미국 사회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트럼프의 어떤 정략적 의도도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트럼프가 북한이라는 출구를 찾은 것이다.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결과만 오면 되죠. 미국한테 좋은 결과가 오고. 그래서 트럼프로 하여금 북미 정상회담에 욕심을 내게 만든 미투 운동의 주역 여성들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연결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러시아 문제도 있죠. 아니, 그런데 주로 미투예요. 지금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스캔들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가서 보니까 뉴스의 반이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국내 정치의 질곡으로부터 초월해서 무언가 미국 국민들에게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야 되는 뉴스 공급자로서의 트럼프의 절박성.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용감한 여성들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기여자 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주류 언론들 혹은 전 정권에 참여했던 관료들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한 일이니 트럼프가 뭘 제대로 할 리가 있겠는가. 애초에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도 하고. 예.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집단이 그 전문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북미 회담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봅니까? 아니 지금까지 북미 간에 해오던 관성과 또 국가주의적인 어떤 논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존에 금과 옥조, 보검이라고 했던 핵무기를 한 국가의 지도자가 포기하고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핵을 포기하느냐. 예, 이런 어떤 그 의구심들이 팽배해 있고요. 북한에 대한 불신에 기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아니더라도 기껏 어렵게 개발하는 핵을 누가 포기하냐 이런 거죠. 예. 아니 핵무기가 본인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핵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 전문가 집단들이. 어디까지를 포기라고 하는 거냐. 어디까지를 포기라고 하는 거냐.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이거는 무지한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들이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복잡하고 또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변수가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성공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레짐작. 이런 걸 미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 집단의 어떤 편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트위터에다가 그 전문가들에서 막 욕을 합니다. 북한을 가서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나한테 와서 코치한다. 협상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이런 의미로.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런 전문가 집단의 그 너절너절한 그 기준들, 북한을 바라보는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논리적인 어떤 접근법을 아주 혐오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또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그걸 제일 못하잖아요. 제일 못합니다. 우리 뭐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또 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저 평화협정도 위험한 거다.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 관점에서 조선일보가 저 주한미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자, 그런 트럼프에 대한 불신 혹은 뭐 북한에 대한 불신 혹은 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이제 무너질까봐 자기들의 두려움 뭐 다 합쳐져서 그런 반응인데 가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말입니다. 제가 그 현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쭉 들으면서 역시 비관주의자들이 분석은 잘한다. 분석은 잘하죠. 그러나 문제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한다. 그 문제 해결은 가능성이고 미래의 일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그 과거를 분석하듯이 이런 전문성 갖고 접근하는 영역이 아니라 정치인의 상상력이고 결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국민의 90%가 지금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트럼프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하냐? 왜 안 믿냐?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니까 뭐 씹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아무도 댓글 안 하더라고. 그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설득한 데는 씨알이가 안 맥혔어요. 씨알이. 죄송합니다. 계속 부적절. 새로운 단어네요. 제가 조금 시차 적응이 덜 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무언가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깨우쳐 주니까 서서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떤 논리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까? 자, 예컨대 질문을 바꿔야죠. 성공할 것 같냐? 자꾸 이렇게 묻는 거는 이미 의심이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런데 좋다. 그러면 성공할 거냐는 그 미래, 그건 우리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걸 한번 논의해보자. 이거 주로 제가 했던 말인데 매우 극단적 상황. 접근법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럼 당신들 말처럼 실패한다고 치자. 그래. 그러면. 그거야 코피 터지는 거죠. 이거는 북한과 미국 양쪽이 이미 극단적인 전략을 준비해 놓고 임하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실패했을 때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은 그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상하기 더 어려운 상황인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했고 또 문특보가 워낙 현란한 그렇죠. 네. 듣고 있다 보면 미국 사람들 혼을 쏙 빼놓잖아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영어로 바로 하시니까. 영어로 무엇보다도 자기의 준비된 논리가 있는 그 CR이가 있는 영어예요. 이 영어가. 예. CR은 순 우리말이니까요. 근데 CR은 종란이죠, 종란. 예. 아니 우리 함석헌 선생이 CR의 소리. 그래서 의원님은 직접 영어로 안 하셨죠? 의원님 한국말로 하고 또 누가 잘 번역해 줬죠? 아니 동시 통역이 매우 훌륭했어요. 네. 예, 그런데 문재인 덕분은 무슨 논리로 공략했습니까? 주로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만났던 생생한 경험담으로 승부했습니다. 직접 만났던 1차 정상회담 갔죠. 2차 정상회담 갔죠. 이번에 판문점 회담 만찬을 갔죠. 만찬장에 가니까 북한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역시 그 경륜과 경험. 내가 직접 최고 결정권자들을 다 만나봤다. 당신들 해봤어? 만나봤어? 보지도 않고 말이지. 이러면서 경험으로 깔아 뭉개버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압당하는 게 좀 기분 나빴겠지만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고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은 주로 학자들 아닙니까? 아니면 논리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관료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 결정의 배경에서 작용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 감성, 또 경험치.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우리말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느낀 뉘앙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그쪽엔 전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논리적인 접근만 선호하는데 세상 일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적인 접근법은 비관주의자들로서는 매우 좋은 분석 틀일지 모르나 문제 해결하는 낙관주의자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어떤 논리로 설득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만나 보니까 문정인 특보가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미국 사람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한국 사람 영어는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문정인 선생 영어는 제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성공의 가능성과 확신이 어떤 인간의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핵을 머리에 이고 자기 국민들 잘 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제 자신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또 아이돌을 자유롭게 보고 싶어하고 아직 30대 아닙니까? 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 판을 바꾸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생존 못한다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논리는 지뢰밭인 거 맞다. 수없는 변수와 수없는 어떤 걸림돌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 번 아마 휘청거릴 것이고 그러나 종국에 가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이 현재 처한 처지, 그다음에 지도자의 정서, 그다음에 만나본 어떤 분위기, 결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종합해서 얘기해 주다 보니까 심지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직 관료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들어본 적이 없겠죠. 없어요. 없겠죠. 그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개봉 영화 보듯이 듣더라고 이런. 처음 듣는 논리고 경험이고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외교라는 건데 이런 걸 누가 좀 전도사 같이 가서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단연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에서 문정인 특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 작년에 중국하고 관계 회복할 때 막후 교섭도 사실은 문정인 특보가 미리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 개선도 된 건데 그때도 제가 같이 있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같이 있었어. 대통령을 잘 알고 또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정권에 과연 문특보 말고 또 있을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전직은 사실 상관이 없고 특히 중요한 현직이 어떤 눈빛이 변하고 그런 점이 있었느냐 감안을 하겠다 등등의 리액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현직 중요한 관료가 저녁 식사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최 측에다가 꼭 문특보 옆에 내 자리를 배치해달라. 물어볼 게 많아 있었구나. 물어볼 게 많다.
이래가지고 왔다가 이제 저녁이 끝났어. 예. 그러면은 뭐 더 남은 얘기도 있고 술 한 잔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남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급히 메모한 거를 품 안에 넣더니 다시 사무실 들어가야 됩니다. 밤 9시 반쯤 됐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꼭 문특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동기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북한이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를 원하는 건 진심이다라는 건 전달한 거 외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는 강력한 어필입니다. 판문점 정말 강력한 어필이었어요. 그거는 설득이 좀 된 것 같습니까? 설득은 실무진까지는 됐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은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잘 보고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실행 여부는 지금쯤 진행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판문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한반도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판문점에서는 평화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든 하고 있는데 그걸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미국 쪽에서. 글쎄 이미 뭐 한 번 했기 때문에 같은 영화를 같은 장소에서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순전히 이제 본인 주도로 이렇게 김정은을 외국으로 불러내서 하는 회담이 모양이 좋다고 판단했을 수가 미국의 있죠. 예. 그런 부분에다가 판문점이 또 생소해할 겁니다. 굉장히 공동 경비 구역이라는 게 이거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정상회담으로서 격이 맞냐. 이런 것들 또 따지면서 꼬치꼬치 따지는 참모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뭐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면 결국 한국이 꼽사리 끼는 거죠. 예, 한국이 모든 걸 만들어냈고 미국은 거기 끼었을 뿐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걸 또 싫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노벨 평화상은 자기 건데. 아니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노벨 평화상이.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장점이 공을 남한테 돌릴 줄 아는 그런 미덕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또 진심이에요. 예. 그래서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시고 한국에는 평화만 달라. 이런 어떤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판문점에 대해서 어필하셨고. 어필했죠. 예. 그게 또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눈빛이었습니까? 눈빛으로 봤을 때. 눈빛으로만 봤을 때. 감동 어린 눈빛이었다니까요. 판단 기준 다 눈빛이기 때문에. 예. 이걸 자꾸 과소평가하는데. 정부가 하는 거는 논리적인 과정인데 이 정부가 조금 저로서는 불만인 게 너무 청와대 안보실이 와서 훅 만나고 훅 가버리는. 눈빛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역할이 없어요. 돌아가는 걸 몰라요. 안보실장 와서 그냥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거든. 근데 지금 배속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로 속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원님이 다 하시잖아요. 눈빛 관리는. 또 우리끼리 왜 그래? 하여간 저는 상대방한테 대한 어떤 진심에 대한 호소와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그 선의에 기초해서 설득하는 게 외교에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이 소홀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공공외교의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내고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네. 여기서 또.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결국은 그런 공공외교가 뒷받침돼서 하나의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이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이런 거 평화라는 게 뭐 거저오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판문점에서 만약 회담이 되면 그러면 몇 % 정도의 공이 지금 문재인 특보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보시기에 이번에 한 37% 정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실제 트럼프 정부에다가 판문점에서 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안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분들이 공을 다 가져가실 거고 큰 바위를 뒤에서 그분들이 굴려보실 때 우리는 앞에서 작은 돌멩이를 치워드리는 그래서 뒤에서 바위를 밀고 오는 분들이 쉽게 그걸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위보다 훨씬 작은 돌 하나가 맞기도 하는데 그걸 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치우면서 이렇게 앞에 마당을 쓸어주는 역할. 이게 공공외교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위 굴리는 분들은 잘 모르지. 안 보이니까.
33%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막전 막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있죠. 예. 예. 오늘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예. 요거는 그러면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합니까? 알려줄 겁니까? 아니면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나온 다음에 알려줄 겁니까? 아니,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그거 지켜줘야죠. 왜냐하면 아직 한 달이 지금 남았네요. 얼마나 이게 미국 가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칼라리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구나. 네. 칼라리를 걷는 평화구나 이게. 미국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듣기로도. 냉소적이에요. 네, 냉소적이고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예. 볼튼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방해하려는 건지. 아니 그분이 백악관의 이제 안보보좌관으로서 분명히 정상회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실패했을 경우에 더 센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원래부터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되고 북한은 거의 멸망시켜야 되는 나라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양반을 데려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있다 이거죠. 주변에 이미 있고.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이죠. 예. 그다음에 트럼프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예. 조금이라도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는 트럼프 언제 변할지 모른다. 그건 맞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맞는데. 지금의 트럼프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나중에 문제 해결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돌변하면 어떡할래. 물론 저희는 숨이 턱 막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 지금 좋은 방향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한번 필이 꽂히면 이게 선거 때 전문 용어로 뽕 맞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필이 꽂히면 정치인은 한다. 무슨 소리냐.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한테는 그거라도 잡아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우리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정말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판인데. 제가 그래서 그 전문가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 워싱턴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한 명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가 많은데 당신들이 당신네 나라 대통령을 박수 쳐주지 않고 못 믿으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쭉 길게 얘기했는데 크게 들을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고. 별로 없었어요. 진짜 알짜는 보니까 그 막전 막후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못 하신다고 해서 막전 막후를 1번으로 예약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딴 데 가면 배신입니다, 완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실검이 만들어 주시든가. 자, 문정인 특보와, 워싱턴 정가의 주요 인물을, 이 주요 인물은,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기서 뉴스공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하셨고, 다녀오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파해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트럼프한테는 반대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그 둘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하던데요. 보도되기로는 멘토라느니.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던데. 그래요? 보도되기는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현직 관료들도 만났고요. 그래요? 예. 현직 관료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최소한 몇 마디라도 건넬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누구라고는 비공개 만남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거는 안 밝히고 대신 제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그거 다 밝혀드릴게요. 어쨌든 막전 막후 이런 거 제가 중요한 건 북미 정상회담에 어쨌든 일부라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현직이라는 거죠.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네. 의원님의 눈빛만으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왜 그래야 또. 대신 제가 막전 막후를. 나중에. 꼭 푸신다. 여기서 제일 먼저 푸시기로 약속하고요, 일단. 아니,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 딴 데 가서 풀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희가. 그건 밝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밝혀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미국 쪽의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걱정하던 포인트가 뭐며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포인트를 걱정합니까 가장? 네, 그 우선 성공 가능성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할 수 있겠는가.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못 믿겠지만 트럼프도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전직 관료들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했겠죠. 트럼프가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냉소주의와 비관주의가 엄청나게 팽배해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도 그래요, 보면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트럼프가 하니까 안 믿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고요. 이걸 수치로 표현하면 뉴욕 간담회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 측에서 나간 패널들은 성공 가능성을 7 내지 9로 봤는데 10점 만점에 미국 쪽 패널들은 2 내지 3으로 봤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은 거죠. 미국 사회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트럼프의 어떤 특보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정가 주요 인물들을 두루 만나고 어제 귀국하신 정의당 김종대 연수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부 출범 초기에도 한번 다녀오셨죠. 쫙 돌고. 작년 6월입니다. 네. 그때도 뭐 엄청 요란했죠. 네. 그때도 큰 화제가 됐고, 큰 사건을 일으키고 오시더니 이번에는 그 정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하도 돼가지고 그때 뭐 쌍중단 전략자산 배치 철회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인천공항 들어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뜨거운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그런 일 좀 없게 하자. 이래서 이제 잔뜩 단도리를 해가지고 사뿐하게 갔는데 가자마자 이번에는 그 포린 어페어즈에 미리 기고했던 문정인 특보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된 조선일보가 그랬죠. 철수 주장을 했다. 참 황당한 오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왜곡할 수 있을까? 안 읽어본 분들을 위해서 주한미군 부분을 약간 설명해 주시면요. 그거는 이번에 포린 어페어즈의 문특보의 투고문은 트럼프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판문점 합의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체결됐는데 이행 과정에서 이 3명의 당사자가 이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죠. 이래서 균형 있게 쭉 설명한 말 그대로 판문점 합의문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주둔을 합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부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럼 뭐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요. 여러 번 했죠. 뉴욕타임즈에 이번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을 원하는 쪽과 철수를 원하는 쪽이 있는데 철수를 원하는 쪽이 주둔을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이든 간에 정당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게 말해서.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평화협정이라는 게 상대방을 적극 정략적 의도도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트럼프가 북한이라는 출구를 찾은 것이다.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결과만 오면 되죠. 미국한테 좋은 결과가 오고. 그래서 트럼프로 하여금 북미 정상회담에 욕심을 내게 만든 미투 운동의 주역 여성들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연결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러시아 문제도 있죠. 아니, 그런데 주로 미투예요. 지금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스캔들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제가 가서 보니까 뉴스의 반이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국내 정치의 질곡으로부터
초월해서 무언가 그 미국 국민들에게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야 되는 뉴스 공급자로서의 트럼프의 절박성.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용감한 여성들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기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주류 언론들 혹은 전 정권에 참여했던 관료들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한 일이니 트럼프가 뭘 제대로 할 리가 있겠는가. 애초에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도 하고.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집단이 그 전문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북미 회담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봅니까? 아니 지금까지 북미 간에 해오던 관성과 또 국가주의적인 어떤 논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존에 금과 옥조, 보검이라고 했던 핵무기를 한 국가의 지도자가 포기하고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핵을 포기하느냐. 이런 어떤 그 의구심들이 팽배해 있고요. 북한에 대한 불신에 기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아니더라도 기껏 어렵게 개발하는 핵을 누가 포기하냐 이런 거죠. 아니 핵무기가 본인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핵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 전문가 집단들이. 어디까지를 포기라고 하는 거냐. 어디까지를 포기라고 하는 거냐.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이거는 무지한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들이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복잡하고 또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변수가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성공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레짐작. 이런 걸 미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 집단의 어떤 편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트위터에다가 그 전문가들에서 막 욕을 합니다. 북한을 가서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나한테 와서 코치한다. 협상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이런 의미로.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런 전문가 집단의 그 너절너절한 그 기준들, 북한을 바라보는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논리적인 어떤 접근법을 아주 혐오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또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그걸 제일 못하잖아요. 제일 못합니다. 우리 뭐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또 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저 평화협정도 위험한 거다.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 관점에서 조선일보가 저 주한미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자, 그런 트럼프에 대한 불신 혹은 북한에 대한 불신 혹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이제 무너질까봐 자기들의 두려움 다 합쳐져서 그런 반응인데 가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말입니다. 제가 그 현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쭉 들으면서 역시 비관주의자들이 분석은 잘한다. 분석은 잘하죠. 그러나 문제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한다. 그 문제 해결은 가능성이고 미래의 일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그 과거를 분석하듯이 이런 전문성 갖고 접근하는 영역이 아니라 정치인의 상상력이고 결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국민의 90%가 지금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트럼프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하냐? 왜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씹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아무도 댓글 안 하더라고.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설득한 데는 씨알이가 안 맥혔어요. 씨알이. 죄송합니다. 계속 부적절. 새로운 단어네요. 제가 조금 시차 적응이 덜 돼서요. 그런데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무언가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깨우쳐 주니까 서서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떤 논리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까? 자, 예컨대 질문을 바꿔야죠. 성공할 것 같냐? 자꾸 이렇게 묻는 거로 주적으로 삼아서 이 군사 대비하는 이런 전쟁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화협정인데 그러다 보면 밤낮
북한과의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하는 주한미군이 상당히 그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어쩌면 주한미군이 할 일이 없어지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걸 지금과 같은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표현이 다소 해석의 여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이거. 예. 요거 딱 한 문장이에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네.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단돌이, 일본어죠. 예. 아, 그렇습니까? 대비, 이렇게. 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일본을 거쳐오시도 않으셨으면서. 죄송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건 문재인 특보 본인도 얘기를 하셨고, 이미, 그 기사를 읽어본 분들도 이제 대충 상황 파악이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락이 거의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가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목 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6월에도 가신 이유가 있었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런 일을 하러 가셨을 텐데, 무슨 일을 하러 가셨습니까? 이번에는. 일단 간 주체는 동아시아 재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 외교를 하는 재단이죠. 거기 소속으로 간 거고요. 가서 주로 만난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 이렇게 대충 이름만 들으면 우리 언론에 자주 나왔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공개, 비공개 간담회. 그러니까, 정부에 저기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렇습니다. 또 전직 관료들. 싱크탱크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겠네요. 특히 이번에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헨리 키신저가 있었어요. 아, 키신저를? 제가 또 직접 가서. 처음 만나셨겠네요. 저는 솔직히 그분만 만나도 이 여행 본전 뺀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만나는데 95세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거장을 만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또 코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키신저가 문정인 특보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대한 논란은 inevitable, 필연적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해서